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한 분들의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보를 다시 발령합니다. 심지어 해적뱅킹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프라이빗 뱅킹이라고들 표현하죠. 그런데 프라이빗 뱅킹이 아니라 해적뱅킹이다. 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을 묶어서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은행인가 해적인가? 이 해적뱅킹은 고위험 금융 상품을 안전하다고 홍보한 은행을 믿고 덜컥 가입했는데, 이 가입한 투자자분들이 크게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자산 서비스 프라이빗 뱅킹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극단적인 사례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노후 자금 3억 원을 넣어두었는데 은행 직원이 몰래 라임 자산 운용 펀드에 투자해버렸다고 합니다. 예금주도 몰래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원금을 다 날렸죠. 실제로 최근 우리가 라임 펀드 또 DLF 독일 국채 투자는 이런 사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임 펀드 사태의 사모펀드죠. 여기에는 한 65% 라임 펀드에 가입한 분들의 65%는 은행에서 가입했다. 또 DLF는 거의 은행에서 다 팔았습니다. DLF가 어떤 거냐 하면 독일 국채 수익, 독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 금융 상품인데, 문제는 이 DLF를 은행에서 거의 96%, 100명 같으면 96명을 가입시켰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팔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지난 3월입니다. 은행 산하연구소에서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금리 하락을 예측했는데, 정작 은행 직원 교육 자료에는 0.3%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기재하고 5월까지 계속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금 100% 손실 가능, 또 위험 등급 1등급 이런 등등의 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도 교육 자료에는 아예 삭제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1255억 원 정도의 DLF를 판매했는데 원금은 반토막이 났죠.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런저런 계속 사태가 불거지면서 검사를 했죠. 그 검사 결과 몇 가지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고위험 상품 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라임 펀드, DLF 펀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숱하게 부작용이 있어 왔던 건데, 심지어 이번 투자 확인서까지 조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휴면 고객 수만 명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자, 은행에 계좌는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계좌, 그것을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서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켜서 실적을 채우려고 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은행의 이런 실적 위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가장 금융 서비스가 앞서 있다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몇 해 전입니다. 지난 2016년도죠. 미국 은행 가운데 웰스파고 아주 대단한 은행입니다. 2016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였죠. 이 헬스파고 직원들이 그 은행의 고객 200만 명, 200여만 명의 고객의 명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서 예금 계좌를 몰래 만들고 심지어 카드까지 무단 발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며 많은 직원들 또 책임자들이 또 잘렸죠. 그러니까 이 은행의 실적 위주의 은행 이 운영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비단 금융 서비스의 첨단을 걷고 있다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요, 도대체 왜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금리의 이자 수익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금리죠, 아직까지. 독일,
이런 등등 유럽 등등에서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 금리, 은행의 이자가 떨어지니까 대출 이자도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비이자 상품 매출, 이 비이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갔을 때 보험을 권유받죠. 또 은행에 갔을 때 펀드를 권유받죠. 또 은행에 갔을 때 또 아까 이제 몇 가지 벌어졌던 그 초고위험 이런 옵션 상품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권유받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비이자 상품. 자, 이자 수익이 떨어지니까 비이자 상품의 매출을 더 늘려야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출의 큰 몫을 차지하던 주택담보대출 많이 이제 제한됐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은행이 실적을 채우기 위한 비이자 상품 매출의 드라이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계속 초저금리입니다. 이번에 엄청난 돈이 쏟아졌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2년 동안도 엄청난 돈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계속 저금리였죠.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과 뭐 지난 10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 그 이상이 아주 일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초금리 상태다, 초저금리 상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갈수록 이 비이자 상품에 대한 매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두 번째는 이 뭐 우리 그 국내의 주요 이 4대 은행장들의 이 단기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재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등등의 은행장의 임기가 통상 2+1 이게 뭐 이마트 상품 뭐 사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2+1입니다. 2+1 방식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한 2년 근무한 다음에 2년은 정해졌습니다. 2년은 보장.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을 더 근무하느냐 은행장으로 그것은 그때까지 2년 동안의 성과에 따라서 1년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 은행장 이 2+1 방식.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은행장으로 선임되기도 어려운데 한번 선임되었다면 3년은 해먹어야겠죠? 초기 보장된 임기 2년 동안 아주 성과를 높여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죠? 자리 보존. 자, 이것들이 지점장이나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심 성과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PI. 이 핵심 성과 지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이 KPI 핵심 성과 지표에 따라서 1등과 꼴찌의 순서가 쫘라락 나옵니다. 정말 살벌하죠. 그래서 한 상위 10%는 승진 코스, 또 하위 30%는 명예 퇴직 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장이 시달리고 또 지점장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또 밑에 직원들까지 다 이런 구조의 KPI 핵심 성과 지표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핵심 성과 지표의 항목별 비중을 보면요. 자, 이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 5개 은행, 뭐 대체로 다 주요 은행들입니다. 이 5개 은행을 비교해 보니까 고객 유치하고 영업, 즉 실적을 내는 것. 자, 이것이 뭐 한 60%, 89% 무려, 또 74%, 여기도 아예 91%, 또 88%, 얼추 뭐 90% 내외입니다. 즉 KPI 핵심 성과 지표의 대부분은 고객을 통해서 상품 가입을 통해서 실적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객 수익률은 뭐 2%, 0.2%, 2%, 0% 거의 뭐 가만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소비자 보호는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점 이것은 뭐냐면 이 핵심 성과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그런 내용이 터졌을 때는 이 마이너스 기존의 성과에서 빼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핵심 성과 지표 KPI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성과 지표의 핵심은 바로 실적이고 영업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고객 수익률 뭐 2%, 0.2%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KPI 핵심 성과 지표 이 항목별 비중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고객 수익률 반영되는 지표를 한 10% 초반까지
상향했다고 하는데, 자, 10% 초반까지 상향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아직도 대부분은 실적, 그죠? 상품 판매 실적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는요, 실적, 그 어떤 직원들이나 지점장을 성과를 판단하는데 실적도 50%, 뭐 또 열심히 또 일도 영업도 해야겠죠. 실적 50%인 반면 고객 수익률 역시도 50%입니다. 상당히 5대5로 균형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이번에 이제 핵심 성과 지표 항목별 비중을 개선하기 전에는 고객 수익률은 없었죠, 아예. 이번에 겨우 눈치 보듯이 찔끔 올린 것이 10% 초반인데, 이 독일의 도이치 은행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이 계신 분들은 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죠. 냉정히 이야기하면 아마추어죠. 직원 월급을 받으니까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위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르기 싫다면 나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으니까 고객의 수익률, 어떻게든 고객의 이익에 최대한 기여하고 노력해야만 그 고객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런 이제 은행 임직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상명하복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니까, 자,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지만 은행에서 고객 수익률을 높여주는 쪽의 성과를 많이 반영해주면 또 고객들이 그 은행을 떠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은행장의 연임 기준 이런 등등을 보았지만, 제일 위에 윗자리에서부터 구조가 단기 성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수익률을 높여주면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이니까 장기적인 이런 기준을 가져가기 힘든 형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은행 창구나 직원하고 상담하실 때, 자,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원금 보존 추구형이다.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대로 원금이 손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원금 보존 추구형 상품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원금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 해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약 가능. 자,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이것은요, 중도 해약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그래도 손해 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손해 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손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손해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손해 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곧 손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어떤 이제 상품에 가입한 다음에 지금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뭐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걱정 어린 질문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이 만기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상품 가입 상담을 할 때, 이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몇 가지 1, 2, 3, 4를 조금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특히 고령자 분들은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좀 가입을 주의하셔야 될까? 첫 번째는요,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 가운데 만기가 정해진 것.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들 가입하죠. 원금 비보장 ELS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만기가 정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ELS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굴러가다가 만기 3년째에 만약 하필이면 그 3년째에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다든지 경기가 크게 불안정해 있으면 덜컥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ELS는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만기 때가 결판이 난다. 근데 그때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또 특히 소득이 없는 분들은 목돈 운용할 때는 만기가 정해진 투자 상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언제든지 적은 손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좀 유연한 상품들이 좋다. 자, 이 점을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런 또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펀드 변경 등 이런 관리가 필요한 투자성 변액보험. 자,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죠. 이런 변액보험, 투자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 관리,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리가 필요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 직원을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가입하면 사실은 관리받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투자 상품의 관리 책임은 투자자 가입한 본인에게 있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등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지속적인 좀 상담 관리가 필요한데, 자,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이제 ELS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정해진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이후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지금은 돈으로 커버하고 있지만 3년 뒤에는 그것이 어떻게 또 얼만큼 회복될지 아직 미지수이죠. 자, 그런 애매한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만기가 딱 정해지고 그때 좀 기다릴 수 있다면, 즉 만기 연장 기다릴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없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청산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또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뭐 이해하기 힘든 투자성 상품, 즉 여기에 3번의 방점은 뭡니까? 핵심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어떤 투자 상품도 굉장히 서류가 많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그 핵심들은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 좋다. 뭐 만기가 있다 없다, 또 보장이 된다 되지 않는다, 또 수익률에 또 위험도에 또 이제 범위는 어느 정도이다, 어떤 성격이다, 또 그 자산 운용사가 어디다, 자산 운용사의 과거 레퍼런스 실적 이런 등등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등등을 조금 체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면 가입을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내 돈은, 목돈은 3년 내에 써야 할 돈이다 하면 가능하면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위험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투자에 있어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내에 꼭 써야 될 돈은 여윳돈이 아니다. 이 점 또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은행주의보를 발령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파는 가격,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